안녕하세요. 네, 전국에 계신 감염관리 간호사 여러분, 오늘 코니스 감시체계 변천사에 대해서 대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대학교 감염내과 최영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는 2015년에 대한감염관리학회 연구이사 시작하면서 2016년부터 중환자실 감시체계를 한 4년 정도 위원장으로서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고 지금은 2024년이죠. 작년 9월 이후로 감염관리실장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평생 감염관리실장 했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세 분의 패널께서 초대받으셨고요.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승은입니다. 저는 2003년에 감염관리 시작했고요. 그래서 2003년 코니스 2003년부터 코니스 시작해서 같이 현재까지 코니스에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내년이면 감염관리실에 입성한 지 만 20년을 맞이하게 되는 강남세브란스 병원의 감염관리 팀장 조난형입니다. 이게 감염관리 업무라는 게 지금 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도 뭔가 일이 터질 때마다 항상 새롭고 뭔가 새롭게 각성이 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코니스 감시체계 도입과 성장 과정 관련해가지고서 대담에 초대를 해주셨는데 옛 기억을 더듬으면서 성실히 잘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감염관리팀 팀장 김진화입니다. 저도 2003년에 감염관리 실에 발령을 받아서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한길 외길 인생을 걸어온 전담자이자 전문가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코니스에서는 2019년부터 코니스 ICU에서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이제 있고 현재 지금 부서에서 감염관리 실무로 진단을 직접 내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감염관리 실무자 선생님들과 같이 호흡을 하고 이런 어려운 진단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이제 하면서 얼마나 진단 기준을 하는 게 어려운지 같이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함께 감염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제 후배 선생님들께 조금이라도 오늘의 자리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온 코니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생각을 하니 굉장히 뜻깊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와,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감염관리실 올 때 간호사들은 선택인 거잖아요. 네. 저희는 그냥 과를 정할 때 운명처럼 되는 건데 네. 선생님들께서는 자발적으로 지원하신 건가요? 부서를 선택하신 건가요? 감염관리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그냥 위에서 상명하복으로 너 감염관리실 가 이렇게 결정된 거죠. 저는 그 중간 사실은 이제 선택의 여지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일단 이제 사실 어떤 의미로는 뽑힌 거고요. 저희 한 명으로 오래 했었으니까 뽑혔는데, 사실 저는 이제 감염관리실 제안받았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감염관리실 가면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다 잘한대요.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했더니 답이 뭐였냐면 너 인간관계 좋잖아. 그래갖고 야, 언제부터 감염관리사가 아카데미가 아니고 인간관계였냐? 나는 적어도 감염관리사는 아카데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랬더니 다들 아니래요. 제가 적성에 맞대요. 네, 전 그래서 감염관리실 왔습니다. 네, 전화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 하달과 선택의 그 어디 중간 단계였던 것 같아요. 감염관리실에 자리가 났는데 가볼 생각이 있냐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주셨고 한 이틀을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3교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3교대가 아닌 메리트가 감염관리실이 있었던 것도 큰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감염관리라는 업무 자체가 여러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서 너가 이런 부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감염관리실에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주로는 인간관계 관계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게 사람들한테 느껴졌나 봐요. 그 그거 당시 괜찮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김진원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오. 저는 자발적인 오. 선택이고 저희의 전담자가 이제 한 달 근무하고 사실은 체계가 전혀 없는 곳에 첫 발령을 내줬던 전담자 분이 이게 감염관리실이 의료법 때문에 생겼는데 무엇을 맞아요.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업무에 대한 이 흐름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한 달 만에 이제 밖으로 나가셨고 저는 이제 3교대가 너무 싫어가지고 다른 일 한번 해보자 하고 뭔지도 모르고 사실 손 들고 왔는데 저희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생소한 부서 이름이었고 첫 간판이 걸리는 시대였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감염 관리실을 간염 관리라고 오해를 하셔가지고 저희 수선생님께서 당시에 너 간염 환자 많이 만나야 되는데 괜찮겠니? 이런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지만 그런 질문을 받고 첫 발을 내디뎠던 기억이 납니다. 네네. 네. 아유, 사연들이 예, 기구하시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코니스가 도입된 게 이제 2006년인데 2006년에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초기 감염관리 간호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때 초기의 여러 상황들 무엇이 어려웠는지 아니면 뭐 너무 기뻐서 너무 쉽게 잘했다, 뭐 체계가 너무 좋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아 선생님부터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아닙니다. 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예. 근데 사실 이 감염 감시라는 거 아까 김진환 선생님 뭐 하는지 모르는 부서인데 감염 감시는 더 모르는 거였던 거예요. 더 모르는데 이제 문제는 매일매일에 이제 하루에 해야 될 일이 이만큼 있는데 늘 감염 감시가 제일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오늘 당장 리포트를 안 내도 뭐 마감까지만 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제가 가장 기억나는 마감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맨날 이제 오늘의 급한 일에 매일 들들들들 뛰다가 어느 날 다음 주까지 내래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내야 되는데 다음 주까지 내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정확히 3일을 저희 사무실에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는데 저희 사무실이 먹방이에요. 이렇게 창이 아무것도 없는 먹방에서 딱 3일 밤을 새니까 어느 순간이 딱 됐는데 지금처럼 지금 시간이 9시라는데 이게 아침 9시야? 밤 9시야? 여기까지 갔었어요. 그래갖고 정말 아주 진하게 3일 밤새면서 숙제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시가 그러니까 늘 정기적으로 늘 사실 가장 기반이 돼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숙제가 늘 제일 밀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는 이제 처음이기도 하고 페이퍼 가지고 돌아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페이퍼 보고 뭐 검사 결과지도 다 페이퍼였고 저희 해야 될 체크리스트도 페이퍼였고 했던 맨날 이렇게 그럼 데이터도 입력도 다 입력은 어떻게 하셨어요? 입력은 아니고 저희 페이퍼 복사해서 제출했고요. 저도 2005년 이제 9월에 감염관리실의 업무를 시작을 했는데 운이 좋았던 건지 그 다음 해 2006년에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지금 이제 의료관련 감염관리학회에서 코니스라는 전국 감시 체계를 구축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전국 300병원 이상의 종합병원 중에 44개 병원이 참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라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었죠. 그래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코니스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권역 중심병원, 거점병원 같은 게 있으셨어요. 처음 시작한 단계여가지고서. 그래서 저희는 참여병원이었고, 서울 쪽에 동부권역을 거점병원을 하셨던 데가 그 경희대 병원, 그때 동서신약병원으로 이름을 이제 하셨었는데, 동서신약병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자료를 이제 입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우리 병원 감시 자료만 막 보다가 코니스에 딱 입력하고 났더니 다른 기관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초창기에 되게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신세계였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다들 선생님들도 동의하시겠지만은 코니스에 참여하는 병원의
그 감시를 입력하는 선생님들이 다 감염관리실에서 혼자 근무하셨던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감염관리 업무의 A부터 Z까지를 모든 거를 다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코니스 업무는 당연히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저녁 시간에 다들 퇴근하고 나면 혼자 조용히 내 책상에 불 켜고 앉아가지고 감시를 하고 자료를 입력을 하는 그런 단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저희도 페이퍼로 하고 전산에다 이제 입력을 그 랩에 입력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전산에 입력하는 것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툴렀었거든요. 그래도 입력할 때 시작하신 거예요? 네, 입력할 때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그게 서툴러서 제대로 입력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이게 진단 기준을 제대로 입력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런 의구점들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 많이 도와주셨던 병원이 거점병원의 감염감시 담당자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마 김진아 선생님도 서부권역 거점병원 담당자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초창기에 44개 참여 병원들이 참여를 하는 그 참여 병원 선생님들의 열정 플러스 거점병원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도움 플러스 코니스 첫 운영위원회 분들의 그런 노고로 지금까지 아마 코니스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원 선생님도 2003년에 들어오셨으니까 2006년에 데이터 하실 때 하셨을 것 같으네요. 예, 저는 사실 제가 2003년에 감염관리실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의무기록 자체가 전산 시스템이 아니고 다 페이퍼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미생물 검사 결과지도 굉장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긴 한데 모든 차트가 다 종이이고 미생물 검사지가 다 이렇게 병동으로 올라가면 풀로 붙여 쓰던 그런 시절에 처음 감시 업무를 했는데 사실 2003년 발령을 받고 감염관리 활동을 잘 몰랐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진단을 먼저 좀 하루에 절반 이상은 감시 진단 업무를 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어떤 Q&A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어떤 코멘트 받을 만한 이런 게 없었지만 사실 다른 감염관리 활동에 대한 지식이나 뭐 기존 세팅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감염관리 중에서도 업무 중에서도 감시 업무에 굉장히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거의 하루에 반 이상은 중환자실에 살았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아유 모범이셨군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 한 권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 그걸 보고 뭐 그땐 자문을 받을 때도 없어서 그냥 혼자 그 책에 있는 진단 기준을 카피 떠서 이제 ICU에 가서 좀 구박 받고 왜냐하면 이제 막 ICU 간호사들 바쁜데 이제 종이 차트에 의무 기록을 다 보면서 한 땀 한 땀 이제 손으로 직접 검사 뭐 환자의 임상 증상이나 뭐 바이탈이나 이런 것들을 다 기록하고 환자 상태 점검하고 또 간호사 면담하고 저는 좀 이렇게 진짜 2003년에는 딱 그 책이 지금의 뭐 의감 교과서에 비하면 너무 초라하지만 그 교과서에 있었던 그 일부 진단 기준을 가지고 가서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돌려 생각해 보면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것들이 2006년도에 이제 코니스 체계가 세팅이 되고 진단 기준이 마련이 되고 또 그 진단 기준이 2년마다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교해지고 진단하는 과정이나 어떤 결과물들이 정교해지고 또 굉장히 이 감염관리 간호사들의 어떤 업무가 이런 손끝에서 이런 전산 뭐 이런 것들과 좀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좀 뭐 민감도나 타당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좀 발전이 되지 않았나라고 현재 좀 실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2003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교과서 책이라 하면 감염관리 지침서였던 거였고 2006년 코니스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매뉴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에 진단 기준이 다 되어 있어서 그때는 이제 매뉴얼 볼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매뉴얼이 2년마다 개정이 되죠. 개정이 된다기보다 2년마다 이제 새로 업데이트돼서 좀 나오긴 하는데 뭐 괜찮나요? 그러니까 매뉴얼 업데이트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라고. 실무에서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느냐? 그러니까 매뉴얼 업데이트가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제가 맨 처음에 저희가 감염감시라는 매우 한 3장짜리에 그 정리돼 있는 걸 가지고 공부를 할 때 제게 누가 물었어요. 저혈압의 기준은 뭐고? 소변량이 주는 거의 기준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근데 그게 조금씩 정례화되고 그리고 그게 매뉴얼화돼서 이제 그 매뉴얼 보면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본 작업들이 만들어졌다는 게 매뉴얼이 계속 좀 더 그러니까 조작적 정의들을 넣어가면서 실제로 감염감시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라는 거에 대한 질문들을
답해줄 수 있는 책이 된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매뉴얼이 현실에, 그러니까 프랙티스에 도움이 된다. 네. 네. 이거 한 것만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다. 그렇죠. 초기 매뉴얼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잖아요. 진단 요소 충족 기간이라든지 안 아, 그러면은 동일 감염 불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병원마다 그 감시를 하는 담당자의 어떤 그 개인적인 역량으로 감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마 2016년도에 가장 크게 바뀐 게 IWP 그 진단 요소 충족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일 감염 불가 기간이라든지 POA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실제 실무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을 해주신 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매뉴얼이 너무 뭐 옛날하고 똑같아. 변하는 게 없어. 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2년마다 하면 굉장히 뭐 책이 2년마다 개정이 다시 나왔어. 그러면 대개는 변동사항이 없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코니스 매뉴얼 저희 그 교재를 들여다보면 이제 개정 이력들이 나와져 있는데요. 이제 그 이력을 좀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코니스 출발할 때 이제 매뉴얼이 있었겠죠. 근데 좀 큰 변화는 이제 미국의 NHSN의 매뉴얼 진단 기준이 2016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코니스가 받아들이고 좀 모디파이 하면서 이제 새롭게 저희도 조나영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POA, 뭐 IWP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RIT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이제 도입이 돼서 굉장히 실무에서 헷갈려 했었던, 고민이 됐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었고, 또 2022년도에는 전동규칙, 뭐 ICU를 나가고 나서 병동으로 갔는데 이게 ICU 감염으로 봐야 될지, 병동의 감염으로 봐야 될지, 뭐 이런 기준이 굉장히 진단 기준을 해석할 때 사실 혼선이 있어서 아마도 그 이전에 어떤 그런 부분들, 고민되었던 부분들을 이제 22년도 진단 기준에서 좀 잡아준 부분이 이제 있었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진단에 있어서 다양한 입력 기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2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됨으로써 또 현장에서 이런 실무를 하는 선생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2015년에 연구 이사하고 2016년부터 중환자실 감시체계 이제 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렵긴 했죠. 어렵긴 했는데 이제 내부에서 그 매뉴얼 작업이 그냥 막 저희가 영어 해석해서 NHSN 기준을 해석해서 막 집어넣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나라 현실에서 적합한가, 그 다음에 실제로 다 같이 그 워크숍을 해가지고 진단 기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 데피니션도 다 같이 디스커션 하면서 정했던 그런 아주 뿌듯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지금까지 매뉴얼이 프랙티스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냥 영문을 미국 영문 그대로 번역해서 하면 실제 적용하기 되게 어렵고 영문 그대로 되어 있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한테는 빠진 것도 있고 우리는 이건 안 하겠어. 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한 20년 되는데 그 코니스에서 가장 큰 변화의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진짜로 김준하 선생님부터 저부터 저는 이 기존에 이제 코니스의 웹이 생기면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병원의 데이터를 우리 병원이 어떤 동급 병원, 병상의 수준의 병원들과 함께 비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마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병원의 수준이 몇 퍼센타일에 해당이 된다라는 그런 기술적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그런 좀 변화의 어떤 흐름이 아니었나. 그래서 항상 뭐 감염률을 올리고 1000페이션트 데이터 몇 건이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 병원이 전년도 대비는 감소했는데 전국 병원 유사 병상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 병원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볼 때 그런 매뉴얼에 우리가 이제 애뉴얼 레포트가 나오는 데이터에서 보는 그런 수준과 비교를 하면 우리 병원의 수준을 이제 좀 통계학적으로 좀 이렇게 신뢰 있게
비교할 수 있고 또 단순하게 그냥 감염률 분석을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코니스의 다양한 정보를 업데이트함으로써 또 데이터의 어떤 그런 분석의 어떤 폭도 굉장히 넓어지고 정밀도가 좀 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감시를 통해서 좀 많은 개선 활동의 어떤 그런 근간으로 지금 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는 거를 위해 이제 병원장님한테나 이렇게 보고하시면서 그러면 병원장님 잘 이해하시던가요?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잘 이해했으면 막 성적이 퍼센트를 뒤로 밀리면 혼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아니신가요? 위원회에 벤치마크 데이터를 코니스 자료를 올리죠. 코니스 몇 퍼센타일 하면 이제 몇 퍼센타일이라는 이야기는 몇 등 정도 한다. 우리가 이 몇 등 정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제 범인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꼭 저희가 너무 못하는 것 같은 거죠. 감염관리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클랩시는 75등에서 90등 사이, 어떤 때는 90등 이상 사이,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경영진께서는 위원회에서 돈님 맨날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왜 이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서 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실무자로서 고민이 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대변하고 싶지만 이게 꼭 좋은 일인가? 실무자로서는 다른 병원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던 때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감염률 0이면 신뢰가 안 가죠. 네, 감염률이 0이 되기는 우리의 뭐 이상이긴 한데 0으로 레포트하는 병원이면 정말로 그 데이터를 심도 깊게 쳐다볼 때가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자기 병원의 데이터 병원장님들 모른다. 라고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 맞죠? 저희는 이런 데이터 이렇게 높아 막 이렇게 혼내시면 안 된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거니까 혼내시면 이게 점점 일 안 해서 0이 된다. 영어로 만들어요. 영어로 만드는 건 쉬워요. 그냥 다 쉬워요. 아유 괜찮았어. 그렇게 하고 영어 하면 되거든요. 네, 실제로 구체적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그게 이제 정기 분판에 잘 되어 있고 그런 거면은 신뢰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주요 변화에 대해서 혹시 저는 이승 선생님 2016년에 갑자기 생겼던 양적 팽창. 저희가 사실은 뭐 때문에 양쪽 백창 저희가 2015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2016년에 갑자기 감염관리사가 확 늘었거든요. 제가 그 전에 2015년까지, 그러니까 저는 2003년에 혼자 시작했고요. 2007년에 2명이 됐고요. 2012년에 3명이 됐는데 2016년에 9월 1일자로 8명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제가 8명이 돼서 그 이전과 비교가 안 되게 회식비가 많이 드는 이런. 그러니까 팽창이라는 게 감염관리실 의원들의 팽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염관리실 네. 엄청 커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코니스와 그 다음에부터 그 감염 예방 관리료가 코니스 참여를 전제로 한다.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저희는 감염관리실에서 업무 분장을 하면서 새로운 식구들에게 이제 그 감염 감시를 다시 배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기존에 있던 그 근무자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16년 9월 1일부터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따라왔었어요. 열심히 따라와서 그 양적인 팽창이 사실은 그 이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바빠지면 제일 먼저 밀리는 게 감시였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인력이 좀 보강이 되니까 이 친구들은 레귤러하게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훌륭하다. 네. 네. 이승은 선생님께서 감염관리실의 이제 양적 팽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네. 조나 선생님, 왜냐면 2015, 16 이렇게 감염관리실 인원이 들어간 것이 여러 코니스에 이제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른 뭐 그때 팽창이 될 만한 게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코니스 참여병원 확대 말씀하시는 그런 거죠. 건 거죠. 네네네. 그때가 2016년도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인력이 늘어난 거긴 한데 메르스 때문에 감염 예방 관리료라는 게 새로 생기면서 150병상당 한 명의 인력이 늘고 그리고 또 그 감염 예방 관리료를 받기 위해서는 코니스 모듈에 참여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1등급이 되려면 그런 참여의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아마 대부분의 병원이 코니스 ICU 감시 모듈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참여 병원 ICU 수가 급격하게 늘어서 한 200개 정도 네, 제가 참여를 그때 한 걸로 기억합니다. 봐서는 그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병상 사이즈가 200병상 네.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여서 참여해야 되는 네. 것이기도 했고 네. 그때 양쪽 팽창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코니스 잔체로 봐서는 중환자실로 시작하고 SSI 시작하고 그러다가 이제 2016년에 이제 병상 기준이 낮아지면서 확대가 되고 그 뒤로 또 이제 여러 모듈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신생아실도 들어오고 손위생. 그런데 이제 그러한 확대가 늘 그런 확대를 원하셨어요? 아니면 위에서 이렇게 제 생각엔 탑다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탑다운이 신생아실까지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정말로 할 수 있을까 힘들어 그런 게 어떤 모듈이 이렇게 추가가 됐을 때 그러셨어요? 요양병원. 손학년 선생님은 어떠십니까? 요양병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위생하고 클랩시는 거의 대부분 손위생하고 클랩시에 참여하는 병원들은 ICU 모듈에 참여하는 병원들이 그렇죠. 많이들 네. 참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요양병원에 이제 감염 예방 관리료라는 이런 부분들이 또 생기면서 요양병원이 코니스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게 일부 조건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요양병원 참여병원이 거의 400개 이상이 넘게 참여를 600개인가요 지금? 600개. 굉장히 많은 수의 그런 병원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게 과연 관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초창기에 요양병원 모듈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이제 2년차 접어들면서 어느 정도 좀 셋업이 돼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도입되는 모듈에 대해서는 결국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탑다운이긴 하지만은 초창기 세팅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힘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막 여러 모듈이 들어오고 질적 팽창 또는 양적 팽창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양적 팽창이겠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코니스 여러 모듈의 그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는 네. 중환자실 네. 데이터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병원장님한테 딱 했을 때 이거 정말 우리가 표준으로 이해할 만큼 신뢰할 만한 것인가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죠. 어때? 이승원 선생님부터 말씀 주실래요? 김기랑 선생님. 제가 코니스 모듈 말고 그 중환자실 실태조사라는 조사에 다른 조사에 몇 번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딱 중환자실만 대상으로 하는 해서 거기 221개 병원인가가 참여해서 중환자실에 생겼던 감염을 근데 거기는 이제 뭐 UTI도 중환자실에서 인설트하고 센트럴 라인도 중환자실에서 인설트한 거에 결과 지표만을 보는 221개 병원의 결과가 중환값이 0이었어요. 중환값이 0이고 저희가 아마 그때 요로 감염을 4건인가 3달 동안 4건인가 아니죠 2달 동안 4건인걸 보고 했더니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가장 이걸 보면서 이게 왜냐면 노출되는 자료였거든요. 코니스가 갖고 있었던 전제였던 저희가 익명성이라는 보장이 없이 이건 정말 병원 제가 1등인 걸 알 만큼 병원 줄 세우기가 가능한 그런 거와 함께 저희가 저는 감염관리 시작했을 때 몇 번의 그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감염대책위원회 회의록 제출하라고. 예, 그러니까 코니스가 시작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그 이전에 그 언론에서 너무 쉽게 감염률이라는 절대 지표를 뭐 이 병원은 20%고 저 병원은 10%면 이 병원 너무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굉장히 정말 깊이가 없는 그런
신문 기사가 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사실 이 감염 감시를 시작하는 것들을 매우 조심스러워했고 실제로 이 자료가 그러니까 오픈돼 버린다는 거에 대해서 뭐 원장님이 혼나는 건 그냥 혼나고 말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사건이 될 수 있어서 저희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렇게 접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제일 저희가 익명성이 보장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벤치마킹 자료로 코니스의 자료는 굉장히 쓸모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 병원이 그렇게 풀돼서 문제시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매우 어렵게 이렇게 코니스를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접촉을 해보면 실제로 저희가 코니스가 굉장히 그렇게 어렵게 이런 구축을 해놓은 덕분에 이제는 감염 감시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들 참여하시겠다고 하고 그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보면서 코니스가 정말 감염 감시라는 거에 대한 매우 정석적인 그런 답을 이제는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조난영 선생님은 이 중환자실 자료에 신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지속간 구조적으로 뭐 타당도 조사를지 막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겠죠? 네, 내부적으로 이게 뭐 코니스에서도 타당도 조사를 하시겠지만은 저희도 병원에 인력들이 많다 보고 감시 담당자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 아이가 내린 진단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서 병원 내에 감염관리 선생님들하고 맞아요. 저는 같이 한번 이렇게 보고 하거든요. 결국은 그게 지속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감시 체계가 되기 위해서는 감시 체계 진단 기준이 진단 기준 일관성 있게 적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 내부적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거고 외부에서는 이제 다른 이제 조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ICU 지금 코니스 ICU의 감시 기준에 따라 가지고 입력하는 자료가 어느 정도는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이제 매년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와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Q&A를 통해서 해결을 해주고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서 다른 병원 직원들하고 공유를 하고 정기적으로 일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지 않냐라는. 적절한 비유일진 잘 모르겠는데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도둑만 보인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선생님은 자체적으로 내부 인터널 밸리데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고 계시다는 걸로 들리네요. 네, 부서원들이 편하게 감시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이게 참 맞는지 내부 타당도 조사가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감염 체계 얘기했던 병원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인터널 밸리데이션 꼭 하셔야 됩니다. 사람 간 차이가 너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김준환 선생님은 어떠세요? 인터널 밸리데이션 혹시 이런 거? 갑자기 뭐 모든 병원이 다 100%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익스터널 밸리데이션 해가지고 이제 하죠. 네, 하고 뭐 저희가 코니스에서 참여를 하신 거잖아요. 코니스에서도 이제 그 타당도 검증을 작년에 한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이제 결과 발표를 곧 하실 텐데 이제 그 자료를 보면 조금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 병원들의 수준이나 어떤 타당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도 내부에서는 이제 저희가 진단 기준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할 때 병원에는 이제 감염관리 의사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감염관리 의사들과 함께 진단에 대해서 감염관리 전담자 혼자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담자가 내린 진단을 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내부에서 같이 함께 이제 검토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이제 검토하는 그런 내적 타당도 검증을 하고 이제 있다.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많은 병원들에서 함께 참여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그 양적 팽창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지금 뭐 저희가 300병상에서 100병상까지 코니스 그러니까 코니스에 참여하는 병원이 확대가 됐고 또 정부에서 엄청 밀어주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법도 만들고 막 수가 체계도 만들고 평가에도 다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코니스와 관련된 이런 사업들의 참여 병원에 대한 것들을 탑다운식으로 계속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렇게 해서 양적 팽창이 되다 보니까
좀 전담자들이 각 병원이 속한 어떤 병원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전담자에 대한 좀 그런 교육 기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화가 돼야 될 부분이 현재 시점에서는 고민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느 사이에 우리 김재랑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현재 어려움, 당면 과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동안의 이제 경험과 비추어 앞으로의 전망, 그래서 뭐 지금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혹시 조난영 선생님부터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서서 이제 뭐 역량 강화 교육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정부의 의료 체계 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구조전환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 병상을 축소를 하면서 중환자실 병상을 병원마다 확대하는 게 정부의 그 의료 체계 개편 내용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환자실 병상 확대는 결국은 저희가 중환자실 감시해야 될 환자 수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중환자실 그 감염 감시 인력에 대한 어떤 정책적 지원 또한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중환자실 배려까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승원 선생님도 한 말씀 주시죠. 감염 감시는 늘 굉장히 외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물어보고 뭐 논의하고 같이 하고 해도 늘 감시라는 것 자체가 맨 처음 제가 답을 써야 되는 매우 외로운 작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업을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 늘었으니까 이제 여럿이 같이 쉐어하고, 그리고 감염관리 의사 선생님들이랑도 같이 논의해 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어떤 지지 체계들, 저희가 뭐 참여병원 뭐 여러 가지 그런 백업 구조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새로 시작한 병원들이 이거 혼자 해나가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 텐데, 그 병원들에게 어떤 그런 그 ICU 모듈 자체든 혹은 병원 차원에서든 어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좀 그런 장들도 앞으로 좀 계속 마련되어서 함께 해나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ICU 모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김진아 선생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사실 코니스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뭐 단순히 돌아본 그런 시간은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코니스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이제 어떤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이제 의견을 나누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코니스의 진짜 힘은 어떤 숫자나 기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좀 어떤 현장 전문가들의 이런 전문성, 그리고 이들의 연대에 있어서 좀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큰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코니스의 어떤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좀 지키고 우리가 좀 키워나가는 일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이제 교수님과 저희들의 앞으로 해나가야 되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량 강화가 좀 뭐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중환자실을 좀 더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코니스가 아직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20년인 건데 그 사이에 너무 시련이 많았어요. 제 생각엔 고등학교 졸업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은 언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입할 때인데, 그러기엔 우리가 너무 시련이 컸다. 그래서 2016년에 양적으로 팽창하고, 그 뒤로 이제 뭐 작은 병원들, 요양병원이 충격적으로 엎어지고 그러면서 일이 좀 힘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가 저는 약간씩 흔들렸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을 거예요. 2020년부터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시기였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좀 안정이 될 시기에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겪어서 우리가 흔들렸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또 각 병원들, 소규모 병원이든 중급이든 대형이든 이제 정말로 안정적으로 감시체계 돌리고, 감시체가 돌리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감시 데이터에서 올리는 게 그거는 이제 시작인 거죠. 사실은 그걸 기반으로 자기 병원에서의 임프루브,
뭔가를 이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문제를 찾아내고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병원장님한테 이거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과정이 감시 체계예요. 서베일런스란 건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전국적으로 이런 해서 표준화된 데이터로 주면은 여러분 각자의 병원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작인 병원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은 아마 선생님들의 20년 정도의 경험이 와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아주 신생병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아주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언제든지 그러한 질문에 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회에서 잘 마련하고 코니스에서도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저희가 코니스의 지난 20년 그리고 앞으로의 향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국의 여러분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